제가 마지막 순서고요.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조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녁에 소중한 시간 내주셨기 때문에 진짜 효율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그거 들어보시고서 아이들이 올해 입시에서 큰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수능 설명회랑 논술을 많이 비교를 해주세요. 수능 설명회 다녀오면 우울하대요. 어둡고 우울하고 춥다고 하시더라고요. 논술은 그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밝은 얘기가 될 수 있게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모일이고요. 연대 언론 홍보로 졸업을 했습니다. 학원은 대치두각, 대치미탐, 대치세정, 항림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군데 강의하고 있고 네 군데 모든 학원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데리고 있습니다. 추강 학원이 네 군데면 적은 건 아닌 건데 모든 곳에서 1등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강의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준비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강사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저도 아이들이 저만큼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합격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학생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학생이기도 하고 동시에 학부모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어머님들께서 조금 이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안 가셨으면 좋겠다.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입시입니다. 입시에서 이건 안 되는 거. 이건 좋은 거예요. 입시에서 도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입시는요. 저는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도박이냐? 애들이 도박을 원해서 하는 건 아닌 거고 상황에 떠밀려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애들이 대학 우리가 지금 어머님들께서 지금 논술 설명에 와 계시지만 원래 고등학교 입학할 때 아이들 계획이 논술로 대학 가는 거였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논술은 계획이 없었어요. 논술은 생긴 겁니다. 원래 계획은 뭐였냐? 학생부예요. 이 나라에서 대학 가기 제일 좋은 전형은 학생부입니다. 근데 학생부를 내신을 준비하죠.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내신 안 되는구나. 내신 버리고 나는 강렬한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 그런 겁니다. 애들이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정시 파이터예요. 난 무식한 소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시 파이터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정부가 주는 모든 기회를 다 버리고 하나에 올인하겠다는 거죠. 윤석열이 우리에게 주는 게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큰 재미 하나 줬죠. 근데 최소한 그래도 우리에게 7번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수시가 기회가 6번이 있어요. 정시가 몇 번인지 아세요? 한 번이죠. 수능 한 번 보는 거예요. 지원 3번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정시 한 번 해서 그 다음에 수시 6번 해서 7번의 기회가 있는 건데 수시 6번을 다 던져버리고 나는 정시만 할래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이건 도박이에요. 이건 전략이 아닌 겁니다. 정시만 열심히 해서 갈 수 있어요. 가는 애들도 있고 다만 문제는 못 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강대에서 애들 재수생들 가르치면서 그래 나 정시만 해가지고 열심히 가겠다라고 한 애들이 강대를 오는 애들을 갖다가 1년에 수천 명씩 만나봤습니다. 아이들도 올해 계획은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강대 오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플랜 B가 없었던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만 하겠어. 수능 보는 그 하루에 모든 걸 걸겠어라고 했을 때 잘 되면 좋은 거지만 안 되면 정말 고통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입시에서 저는 제 인생을 걸고 도박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신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내신이 안 좋다고 수시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7번 중에 6번이 수시거든요. 논술은 남아있다는 거죠. 논술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신은 끝났어요. 내신은 불행히도 2학기 기말고사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극복이 어려워요. 내신은 앞으로 3학년 1학기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0.1에서 0.2 등급 사이 움직일 겁니다. 그 이상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신은 끝났고 수능은 움직여요. 수능은 변동폭이 큽니다. 근데 아주 크진 않고요. 반면에 논술은 이제 시작이에요. 논술은 지금 시작하면 가장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신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우리 반 애들이 전부 다 내신 1, 2등급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신 안 좋은 친구들이 당연히 많게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걔네들이 지금 시작해서 수시에서 도전해서 수시에서 나온 6장의 기회를 갖다가 좀 더 정확하게 현실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입시에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조언들을 해주죠.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경청하되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논술 공부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해주는 조언이 뭐죠? 뭐라고 조언해줘요? 파이팅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하지 말라 그러죠. 로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논술 공부해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확인해봐야 될 게 있어요. 진짜 논술은 진짜 많은 친구들이 논술 원서를 쓰고 정말 대부분 떨어지는 전형이에요. 이건 사실인 겁니다. 그럼 왜 떨어지는 거냐? 논술서 다 떨어졌어라고 다 떨어져라고 말하는 아이들 중에서 그 학부모님이나 아이들 중에서 한번 반문해보세요. 1년 공부하고 떨어졌는지.
논술은요, 되게 특이한 전형이에요. 논술은 수능과 달라요. 수능은 내 수능 7등급도 수능 공부하는 겁니다. 수능을 보는 모든 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해요. 많건 적건 공부하는 겁니다. 학생부 쓰는 친구들은 전부 다 학생부 공부합니다. 내신 공부하는 거예요. 논술을 보는 친구들은요, 논술을 공부하지 않아요. 논술 신입생이 제일 많이 오는 시기가 언제 같으세요? 언제 제일 많이 올까요? 언제요? 여름방학 때 많이 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름방학 때 두 번째로 많이 오는 거고, 제일 많이 오는 거는 수능 다음날이에요. 논술 수능 다음에 제일 많이 오는 겁니다. 수능 다음날, 원서를 쓰는 거예요. 내신이 안 좋기 때문에 논술을 원서를 써요. 원서 쓰지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설마 내가 논술 시험 보러 가겠어라 생각하는 겁니다. 공부는 하진 않아요. 수능 끝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겁니다. 논술 볼 줄 몰랐던 거였어요. 모릅니다. 수능 보는 당일날 오전 한 11시쯤 되면은 논술을 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사살 옵니다. 오후가 되면 확신이 돼요. 아, 내가 봐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목요일날 시험 보고 참여야 반성을 하고 금요일부터 정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짧으면은 금요일날 하루 공부하고 토요일날 시험 보러 하는 거고, 많이 공부하면은 그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시험 보러 가요. 그리고 대부분 떨어지는 거예요. 강대에서 한 반에 100명이에요. 그러면은 애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첫날, 12월 마지막 주에 개강하거든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네 작년에 논술 시험 본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한 95%는 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드는 겁니다. 그래, 너네가 논술 썼구나. 너네 중에서 작년에 1년 이상, 즉 겨울방학부터 이상 준비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은 두세 명 빼고 다 내려요. 저 얘기하는 겁니다. 애들한테. 너 떨어졌구나. 많이 떨어졌는데 너넨 떨어져도 싸. 떨어질 만한 행동을 했어. 공부 안 하고 일주일 공부하고 붙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인 거고, 그리고 붙지 않는 구 떨어지는 게 저는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공부해서 애들을 보내왔어요. 논술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공부하고 떨어지는 애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 자체에 대한, 애들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 좋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1년을 준비한다면 실질적인, 진짜로 애들 다 떨어져 버리면 실질적인 경쟁률이 엄청 낮아지기 때문에 훨씬 좋은 전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진짜 많이 얘기해 줄 겁니다. 뭐 공부하면 떨어진다 뿐만 아닌 거고, 뭐가 있을까? 루머들이 되게 많은 건데, 뭐 논술은 뭐 재수생이 쓸어간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논술은 재수생이 얼마나 붙는 거냐? 정시는 재수생이 강한가요? 압도적이에요. 정시는 재수생이 이길 수 없습니다. 논술은 연대 기준으로 발표 말씀드리면 발표자료가 나와 있어요. 재수생 합격 비중이 28%예요. 그때가 왜 28%냐? 그때 그 해 우리나라에서 재수생 비율이 28%였거든요. 그리고 논술 합격생 비율이 정확히 28%였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누가 붙는 거냐? 72%가 재학생이 붙는 전형이 되는 겁니다. 재수생이 쓸어가는 전형이 아니에요. 특목고가 쓸어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외고가 쓸어간다. 수리논술은 합격생의 71%가 영재 과고예요. 못 이겨요. 불가능합니다. 수리논술은요. 수리논술은 과거 영재고 이기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수학과 수리논술이 일치하거든요. 인문논술에서는요, 연대 같은 경우는 외고하고 국제고 합해서 17% 붙습니다. 외고가 국제고 같이 가져가는 게 17%예요. 나머지가 83%입니다. 루머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루머들인 거고, 실제로는 공부하면 붙는 전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야기는 듣되, 그러나 좀 걸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리고 비판 들을 때는 그게 있어요. 이 비판에 대해서 대안이 있나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애가 내신이 5고, 내 수능도 예쁘게 나오지 않는 건데, 논술하지 마! 라는 거는 조언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은 그 조언에는 비판만 있고 대안이 없거든요. 논술하지 마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논술 말고 더 좋은 게 뭐가 있어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게 답이 온다라면 좋은 조언이고, 답이 없다라면 무책임한 조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야기는 듣되 맹신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는 고시덩어리도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신뢰하되 아이들에게 패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논술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어머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논술하자 하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냐?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얘기해요. 이 정도 말해주면 착한 애들인 거고, 이 말조차 안 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혹시 이 말 아이들이 내신 공부할 때도 이 말 하지 않았던가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잘했으면은 어머님들이 지금 이 겨울에 이 학원에 와서 이 설명이 안 듣고 있었을 겁니다. 아이들은 다 알아서 하겠다 얘기해요. 알아서 하겠다는 말은 뭐냐면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이 아닌 거고, 내가 못하지만 신경 쓰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불신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뢰가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신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신뢰했으면 그만큼 애가 성취를 내줘야 되는 건데 성취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애들에게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은요, 뭔가 하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애들은 자존감이 낮고 시야가 짧고 공부하는 거 귀찮아하고 새로운 거 하는 거 가장 귀찮아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딸려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이가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움직여서 그래 네가 알아서 할 때는 지났고 이제부터는 엄마 말을 따라와 라고 이게 필요한 부분인 거고 다만 알고는 있어요. 애들하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요. 아직 안 하셨다면은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닌 거고 이게 타협과 협상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애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는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 대신에 언제까지 어떤 성취를 낼 거라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논술을 해야 되는 시점이 맞아요. 근데 어머님들은 아이들보다 시야가 넓고 현명하십니다. 아이들은 하는 거 귀찮아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할게 냅둬 라고 말한다면은 끝까지 말이 안 통한다면은 3월까지 주세요. 알아서 해봐. 그래 12월, 1월, 2월 3개월 줄게. 3개월 줄 테니까는 3월 달에 네가 할 수 있는 성취를 보여줘봐 라고 말했을 때 원하는 선이 나오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똑같다 지금하고 혹은 악화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아이들을 신뢰하지만 아이들에게 패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시기예요. 이게 되게 많이 들어요. 나중에 할래요. 이거 되게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논술은 나중에 금방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제가 보여드리죠. 우리 반 애들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냐면요. 대학이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에서 합격생들이 언제 논술을 준비했는가를 갖다가 인터뷰하는 겁니다. 제가 찾아본 거였어요. 제일 많은 거는 당연한 겁니다. 고2 경험방학이에요. 고2 경험방학을 준비한, 그때부터 준비한 애들이 합격생의 대부분이 가는 겁니다. 물론 일부 좀 다른 경우도 있죠. 보면은 고3 여름도 있고요. 제가 제일 미워하는 놈 이놈 있어요. 한양대 정보시스템 이놈. 진짜. 그 유튜브에서 대학 관계자인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놀라더라고요. 공부 한 번도 안 했대. 한 문제도 안 풀어보고 시험 봐서 붙었다 그랬는데 힘도 좋지만 실력이 정말 탁월한 겁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냥 신화들이 있는 건데 우리 애를 신화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고3이 제일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사실 뭐 오랫동안 준비한 애들이 시험에 잘 붙는데 그거 신기한 얘기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준비한 애들은 잘해요. 국어도 수학도 논술도 뜨개질도 잘할 겁니다. 그래서 오래 준비하는 건 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게 많이 듣는 게 있어요. 논술을 수능 끝나고 준비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용기가, 그 무지한 용기가 가상하거든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3년 공부하고도 애들이 재수학원으로 직행하는 게 한국 입시인데 수능 끝나고 하루, 일주일 준비하고 대학에 붙는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하라 되게 많이 들어요. 여름부터 준비하면 8월부터 하거든요. 8월부터 하면은 논술 시험은 9월부터 보는 겁니다. 한 달 반 남짓을 공부하고 대학에 간다. 만용이에요. 만용이고 대부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습 시간이 길어지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논술은 대단한 전형이 아니에요. 논술은 시를 쓰는 게 아니고 논술은 문학을 쓰는 게 아니고 영감을 뿜어내는 게 아닌 거고요. 정해진 글을 쓰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는 올해 성대 문제가 1번, 2번, 3번 뭐가 나올지 알고 있어요. 20년간 똑같이 내거든요. 모를 수가 없어요. 학교가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논술 잘 보냐? 대학에 지나가는 설명회에서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교수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논술을 붙어요? 물어보면 교수들이 독서 많이 하세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학교 기출문제 풀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 똑같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거를 기계적으로 썼을 때 많이 쓰고 오랫동안 성실한 애들이 붙게 되는 거예요. 빛나는 애들이 붙는 게 아닌 거고 꾸준한 애들이 붙는 게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은 여기 보여드렸다시피 오래 준비한 애들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간혹 이런 경우는 있죠. 수능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건데 굳이 급한 거 따지면은 시험은 논술이 빠르거든요. 수능은 급한 게 아니고 수능은 더 중요한 거예요. 시기를 본다라면은 만약에 올해 수능 보고 내년에 내신 본다, 논술 본다 그러면은 수능이 급하죠. 아니거든요. 올해 논술 보고 올해 같은 해 11월에 논술 보고 수능 볼 거잖아요. 더 급한 건 없는 거고 수능이 훨씬 중요한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수능은 많이 하는 겁니다. 학습 시간에 대부분은 수능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논술은 조금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는 거냐면요. 시간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다음에 수학 말씀드릴 게 있어요.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애가 수학은 이미 글렀으니까는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 혹은 아이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저 최저 맞춰서 논술로 갈래요. 수학 포기하고 싶은데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때요? 수학이 6이다. 좀 전에도 상담 한번 했어요. 수학 6이면 포기하는 게 맞나요? 수학 6인데 지금 열심히 하면 지금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한 4까지 가겠죠. 6도 필요 없고 4도 필요 없어요. 인서울 안 되거든요. 근데 하는 게 맞아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포기된다는 거는 대체가 필요한 겁니다. 내신은 포기할 수 있어요. 내신 포기하면은 논술을 가면 되거든요. 수학은 대체자가 없어요. 수학은 포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걸 빼고 딴 거 집어넣는 게 필요한 거예요. 수학은 못 빼는 거예요. 두 번째.
수학이 좀 어려워서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용인이 되면은 이거는 입시에서 내가 좀 어렵고 힘들 때 그러면 내가 빼고 가자. 이거 접고 가자. 이런 마인드가 용인되는 겁니다. 이건 입시에 되게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수학을 포기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수학이라기보다는 수학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목적은 살면서 미적할 일이 없어요. 기회 안 합니다. 타원 오래 안 만나야겠죠. 그렇죠? 근데 수학적 사고는 필요해요. 수학적 사고는 아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건 간에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겁니다.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학적 사고가 되게 중요해요. 수학적 사고가 안 된 애들은 결코 현명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할 텐데 합리적 판단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현명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저는 사실은 그 아이들한테 미래를 얘기하면서 수학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6인데 어쩔 거냐? 올해 6이면은 불행히도 올해 6인데 수능으로 대학 가기는 어려워요. 생각보다. 인서로 어려운 건데 그래서 하라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뭐 아이들한테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님들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수학을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입시가 길어질 수 있거든요. 올해 못 갈 수 있어요. 지금 6이면은 올해는 논술로 보는 게 맞긴 할 거예요. 근데 내년에 볼 수도 있거든요. 올해 만약에 수학을 포기해버리면은 내년에 6, 7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끝날 때까지 여기 못 벗어나는 겁니다. 올해 6이잖아요. 그러면 해야 돼요. 4까지는 가야 돼요. 올해 2, 3은 어려울 겁니다. 4는 가야 되는 거예요. 4로 시작하는 거. 내년 초에 4로 시작하면 내년에 시험 볼 때쯤에는 2와 3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버리면요. 내년에 또 버리고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꼭 챙겨가시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수학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학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수학은 조절하는 거예요. 목표치를 낮추고 유지하는 거지 수학은 빼버리는 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좀 힘들면 빼버리자. 이 마인드가 용인되면은 앞으로 나가기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자, 이 정도가 어머님들 혹은 아이들에게 해주는 조언이었고요. 제가 어떻게 대체해서 인문일타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요거 학생 말고 제가 뭘 하고 뭘 하지 않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국어 강의를 하지 않아요. 저는 논술 강의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논술 강사가 아니고 국어 강사가 겸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특징이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 독해하고 독해하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강의예요. 뭐냐면은 제 시분이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결국은 술은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쓴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제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국어 문제 풀 수 있는 건데 글을 쓰는 게 안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는 독해, 개요짜기, 개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진짜로 구체적으로 글을 어떻게 써 나가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그런 수업을 되게 중시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인문 수업 하기도 하지만은 요즘은 문이과 통합도 있고 수리도 들어가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는 인문 수업과 수리 논술을 같이 직접 풀어주는 겁니다. 저는 논술 강의지만 저 처음 보는 학원에 가면은 다 수학 강사라 그러거든요. 제가 수학 처음 생겼나 봐요. 근데 저 원래 자연계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공대 다니다가 인문으로 전향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리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인문과 필요하면 수리도 같이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독해 중심 강의가 아니고 독해를 기반으로 해서 진짜로 글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답안인데 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좀 직접 하는 거 좋아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지난달에 고대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학교 발표 자료가 있어요. 학교가 답안 내는 겁니다. 학교가 공개한 답안을 갖다가 복사해서 날아주면 되게 편하게 수업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교수가 쓰는 답안이 정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매년 다른 교수가 출제하는 건데 답안을 잘 쓰는 교수가 있고 못 쓰는 교수가 있거든요. 저는 10년 이상의 답안을 보는 거죠. 그 학교 답안을 보고서 그 학교에서 가장 답안을 잘 쓰는 교수가 있어요. 문제는 바뀌고 그 교수는 퇴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가 답안을 만들어내는 포맷들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그 학교에서 가장 좋은 답안 포맷을 바꿔주는 겁니다. 올해 답안이 이렇게 나왔는데 고대에서 역대 가장 좋은 답안 포맷은 예하라고 해서 학교 답안과 제 답안을 같이 보여줘요. 매주 쓰는 겁니다. 보면은 애들이 이 정도 써주면은 정말 감동을 하는 겁니다. 글을 보고 감동하고 이렇게 쓰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거였어요. 강사가 애들한테 글을 써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강사가 직접 본인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같이 쓰고 좋은 답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는 좋아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게 좋은 겁니다. 논술 평가를 받았는데 A, B, C 아무짝에 쓰면 없는 겁니다. 89점, 91점 중요하지 않아요. 수능 점수 중요한가요?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죠, 수능은? 점수 아무짝에 쓰면 없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100분이죠. 성적은요, 100분위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매주 성적표를 보내드립니다. 객관적으로 점수, 판평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100분위가 나올 거예요. 어플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저도 아이도 어머님도 보실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왜 하는 거냐? 나중에 9월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9월에 원서 쓸 때, 고3 때는 몰라요. 재수생 애들이 제일 분노하는 게 뭐냐면은 학교 담임하고 상담해서 원서 쓰는 건데, 담임이 갖고 있는 자료가 놀랍다는 거죠. 담임이 아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뭐냐? 내신, 육모, 구모. 이거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내신과 모의고사를 가지고 논술 원서 쓰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정시 원서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시 수능 점수 필요한 거잖아요. 신기하게도 논술 원서 상담을 하는데 아예 논술 실력은 몰라요. 신기하죠? 원서 써요. 상담하고 애들을 저사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상담하면은 제일 중요한 아이의 논술 실력을 모르기 때문에 상담은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누적된 점수를 가지고서 나중에 글을 잘 쓰면은 대학 학과가 높아지는 거고 낮아지면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하고 잘 따라오는 거 중요한 건데 원서가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맞춰나가기 때문에 합격률이 나오는 거였어요. 요게 세 번째 거였고요. 네 번째, 시간이에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4시간 강의예요.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 해봤죠. 강의 뭐 추가 강의도 해보고 숙제 내보고 엄청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애들이 논술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가 4시간이었어요. 우리 애들이 할 게 많거든요. 우리 애들이 수학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거든요.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논술 과제 내주면 이거 너무 버거워해요. 그리고 실제로 논술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능 최저도 필요한 거고 정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저 애들한테 저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문 닫고 나가는 동안만 논술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문 닫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전부 다 수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수능 최저 잘 맞추고 정시까지 봤을 때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겁니다. 그럼 4시간이면 충분하냐? 논술 강사 욕심으로는 20시간 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논술은 경쟁자가 얼마나 하나 보시면 되는 겁니다. 논술을 써야 될 경쟁자들은 지금 전국에 2가지예요. 4시간 준비하거나 0시간 하거나. 수능은 달라요. 수능은 4시간 하면은 수능 4시간 공부한다고 쳐봐요. 일주일에. 그럼 어디 가게 될까요? 저 멀리 가겠죠. 가버리겠죠. 그 말로. 가버리는 건데 논술은 4시간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20시간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4시간 동안 다만 조건이 있죠. 꾸준히. 좋은 강사를 만나서 아이가 여리껏 준비했을 때 이 조건만 맞춰진다면은 4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시간 안에 강의하고 글 쓰고 첨삭하고 모든 걸 진행합니다. 과제 따로 내주지 않고 딱 이 시간 안에만 최대한 집중하기를 권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나라에서 4시간 공부하고 대학 갈 수 있는 전형은 논술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성비가 높은 강의예요. 이게 마지막 시트 같긴 한데 저는 강사이긴 하지만 요즘 모토는 좀 바뀌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멘토를 하고 싶었어요. 강사는 강의하는 사람인 거예요. 강사는 강의하고 돌아서 가는 사람이 강사가 되는 거고요. 멘토는 뭐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연대 정문이에요. 올해입니다. 항상 애들 시험 보는 곳에 따라가요. 강의가 끝난다고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 나올 것 같아요? 고대 나오겠죠. 여기는 밝고 우중충하죠. 고대예요. 추워 죽을 뻔했어요, 저는. 10년 넘게 시험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1년 어떤 어머님께서 찍어주셨던 사진이었어요. 저 때는 마스크 쓰고 저렇게 응원했어요. 보통 시험은 3시에 시작하고요. 제가 11시 반쯤 갑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와서 준비하고 계세요. 어머님들 다 오시거든요. 논술 시험 보는 날은 가족 화합의 날이에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헤어진 전 여친 다 옵니다. 정말로요. 많은 분들이 계시고 여기가 제 자리예요. 연대 정문 앞 왼쪽 계단 위. 항상 저 자리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온 녀석 응원합니다. 졸그린 녀석은 깨워주기도 하고요. 웃긴 녀석도 있었고 오다가 지쳐가지고 한참 쉬었다 올라갔어요. 좀 멀어요 여기가 순천역에서. 많은 친구들을 가르치고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납니다. 누가 보면 선거운동하는지 알 거예요 아마. 그리고 23년 사람들 보이세요? 저렇게 많이 와도 매년 가르치고 매년 여러 명 연대를 보내왔습니다. 시험장에 가는 거 아이들에게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1년간 같이 했던 강사가 같이 가면은 많이 위안이 됩니다. 좀 바보같이 나왔죠.
3년 넘게 가고 있어요. 중간에 몇 명 봤습니다, 강사들. 근데 2, 3년 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10년 넘게 한 가지를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건데 항상 가서 응원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시험장에 간다는 건요, 입시라는 전쟁터 나가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전쟁터에 볼펜 하나 딸랑 들려서 내보냅니까? 제가 1년 동안 봤던 애들인데, 그래서 요 꼬맹맹이들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강의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강사는 강의라는 사람인 거고, 멘토는요, 강의하고 첨삭해주고, 그 다음에 원서 상담해주고, 시험장 가면은 따라가서 콧물도 닦아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강의하고 나서 어머님들께 피드백을 받을 때 되게 좋은 피드백이 있어요. 뭐냐면요, 논술 잘해요도 좋지만, 제가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요, 논술하는 친구들이 위축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우리 애들은 수능 1등급도 아니고, 내신 전교 1등도 아니거든요. 근데, 논술 시작하면서 제가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였어요. 그 말이 되게 좋습니다, 저는요. 논술을 하다 보면, 내가 내신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내가 수능은 딱히 탁월하지 않아도, 내가 논술을 잘해서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성적을 보면 내가 논술은 꽤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게 이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자신감이 생기면은 논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건데 학업 전반에 대한 성취가 높아지는 경향이 되게 생겨요.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논술 강사는 조금 바쁜 직업이긴 합니다. 수학은 수학만 가르치지만 할 게 되게 많은 직업이기도 하고 또 많은 시간 아이들과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건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면은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이 제 생애 최고였어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 기준을 이미 10월에 넘어섰거든요. 매년 기록 갱신하고 있습니다. 되게 쉬워요. 애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매년 점점 많이 올까요? 되게 쉬워요. 많이 붙이면 돼요. 딴 거 없습니다. 한 명 보내면 한 녀석이 최소한 5명 이상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후배 보내고 동생 보내고. 그래서 진짜 저는 아이들 연대 경영 좋아하는 건데 1, 2, 2, 3, 2, 4 그리고 원하는 모든 학교는 다 보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취가 지금 제 자리를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예뻐해주면 알아요. 예뻐해주면은 잘한다 하면 정말 잘합니다. 등치는 크지만 아직 애기들이기 때문에 예뻐해주면 잘해서 좋은 성과가 났던 것 같아요. 자, 시간표는요, 제가, 세정하고 두각하고, 학림 밑에 하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다 대치동이고요. 저 원래 대치동 밖으로 안 나가요. 대치동 밖에 나가면은, 손해거든요. 진짜 시간이 되게 소중한데, 여기 중계동은 저랑 또 제가 논술을 처음 시작한 학원이기 때문에, 워낙 각별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계는, 토요일 저녁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진짜, 멀리서 옵니다. 강원도에서도 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 먼저 손해가 김해 외국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김해에서 오면 아침 9시부터 듣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아침 9시부터 들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김해에서 KTX 타고 올라와서 수업 듣고 내려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중계 애들한테 얘기해요. 그냥 농담반, 진담이고, 너넨 나한테 감사해야 돼. 너 여기까지 오잖아.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애들이 대치동으로 저를 보러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훨씬 더 기회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계 수업은 28일 날 개강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마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결국은 단순해요. 저는 뭔가를 한다라면은 단순한 겁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성과를 내기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저랑 함께 진행하신다면 1년 뒤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설명이었고요. 거기 그 상담 신청지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제가 시간을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적어드렸는데 필요하신 부분은 거기다 시간을 다 체크해서 주시면은 제가 원하시는 시간에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